자,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1장에서의 기출 보건 문제를 처음이기 때문에 더더욱 천천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오리엔테이션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대학 과정에서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을 했다면 아마도 대부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험 경우에 전공이 제한되어 있지는 않아서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회과학 분야에서, 심리학을 포함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어떤 주관식 문제라는 것은 단답형일 경우가 거의 없고요. 한 줄, 두 줄 정도의 아주 요약된 결론만 해당하는 그런 것도 별로 선호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때가 훨씬 더 많고요. 지금 여기에서도 각 문제들마다 보통은 5줄 정도씩의 빈칸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이것을 5줄 정도 채우라는 의미입니다. 이 책을 편집한 저자 입장에서도 5줄 정도는 적어야, 그래야 이것은 충분한 설명, 그리고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해야 채점자 입장에서 이 응시자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분량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길게 쓰는 것도 적절한 것은 물론 아니겠고요. 충분한 설명에,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은 내용을 무조건 길게만 쓴다고 한다면 그것은 물론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겠는데, 이 충분한 설명에는 여러 가지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을 설명한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첫 번째 나오는 문제는 이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까지 설명할 것은 그렇게 많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개념에 대한 문제라면 예를 들어서 그 개념은 이러이러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임상 사례들, 그리고 또 제가 강의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런 임상 사례들도 물론 가능하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어떻게 해당이 되고, 이것과 관련돼서 연결되어지는 유사한 또는 차별되는, 상반되는 개념은 어떤 것이 있다. 이렇게까지 설명하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한 다른 문제들도 다 같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시간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문제를 가지고 지나치게 오래 또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단답형이나 한두 줄 정도가 아닌 충분한 설명,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관련된 개념까지의 비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바람직한 답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1번을 봅시다. 다음 보기에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인데요. 중학교를 중퇴한 박 씨는 올해 53세인데 목수일로서 생계를 유지해 왔고요. 수개월 전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승용차와 충돌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으로 후송이 되어서 40일 만에 의식이 회복됐으나 이후로 어깨가 결리고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승용차와의 충돌로 40여일,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의식을 잃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뇌 손상이 의심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처음이라 제가 이제 여러 번 이것저것 여러 가지 관점을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심리학도 마찬가지고 사회과학에선 확정적인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뇌 손상이다 라고 하지 않고 뇌 손상이 의심된다. 확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게 판단되어진다. 그렇게 여겨진다. 그렇게 사료된다. 과거에는 이제 사료된다는 말 많이 썼었죠. 추정된다. 의심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되지, 확정적으로 뇌 손상이다. 내지는 이 세 줄을 보고, 겨우 이 세 줄을 보고 어떤 확정적인 뇌 손상, 어느 부위가 어디에 기질적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어떤 증상이 나타날 거다. 나타난다. 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단정적이지 않은 표현을 선호하게 됩니다. 뇌 손상이 의심이 되는데, 예를 들자면 전두엽 기능이 저하가 됐다면 판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 줄을 보고 뇌 손상 중에 어떤 부위가 손상이 됐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가능성은 다 열려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어떤 특정 부위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고,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답안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떤 뇌 손상의 부위든 그것이 논리적이기만 한다면, 타당하기만 하다면 모든 것들은 다 가능성이 될 수 있겠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필기 시험을 준비하면서 했던 기본적인 뇌의 각 부위별, 뭐 아주 세부적인 부위는 아니겠고 딱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이제 된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후두엽 400, 여기서 지금 페이지는 주로 그러니까 필기 시험 때 교재 페이지입니다. 후두엽, 시신경에서 시각 정보를 받아서 시각을 분석하는 것, 두정엽, 감각, 지각 등의 기능을 조절하는 것, 측두엽, 말하기, 듣기, 감정 변화 등의 기능 조절, 전두엽, 최초의 판단을 내리는 곳으로서의 이성적인 사고 기능.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확정적인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문제가 생길 거고, 자, 이런 것들이 이걸 여러분들이 다 나열할 필요는, 뭐 다 나열해도 좋겠고, 이 중에 몇 가지를 나열한다면 원인 결과로서의 가능성으로서 그렇다면 뭐 충분해 보입니다. 그 필기시험 교재에서 299페이지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뇌손상, 그러니까 신경심리검사의 목적 및 사용 장면에 있어서 신경심리검사, 그러니까 뇌의 기질적인 손상을 알아보고자 하는 건데, 뇌의 기질적인 어떤 원인 때문에 어떤 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해로서 이런 것들이 나왔었죠. 실행증, 말초신경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말초신경이라는 것은 반사신경적인 어떤 뜨거운 물을 손을 만졌을 때 손을 떼게 되는 그런 것은 기능이 정상적인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말초신경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뇌에 문제가 있어서 특정한 신체 부위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근무력이나 마비는 없기 때문에 의식적인, 무의식적인 움직임과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실행증, 행동을 잃어버렸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뇌의 어떤 특정 부위 때문에 특정 행동을 못하게 되는 것. 구체적으로는 뭐 구성실행증, 차의실행증, 이제 그 필기 때 했던 내용들이고요. 뭐 언어실행증, 말실행증, 운동성 말장애 하나로 말하는 데 쓰이는 근육의 약화나 마비로 인해서 인한 증상이 아니고, 말하기 위한 운동의 프로그래밍에 뇌 기능의 어떤 장애, 여기서 지금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충돌했기 때문에 어떤 뇌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엿보이는데, 그 뇌 손상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탐색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실행증은 어떤 행동사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기능을 잃어버린 거고요. 실행증, 인식을, 어떤 특정한 것을 인식 못하는 것, 말을 못하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답안에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뭐 충분한 시간만 허락된다면 뭐 10장이라도 쓸 수 있는 굉장히 포괄적인 문제인데요. 물론 그럴 수는 없겠고, 여러분들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적절하게 표현한다면 이런 모든 내용들이 뇌 손상의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증상이 다 여기 답안이 될 수 있겠는데요. 자, 모범 답안 한번 봅시다. 주의력 저하, 기억 감퇴 등의 인지기능 변화, 그리고 우울, 불안, 과민함과 같은 정서적 변화, 뇌 손상으로 인해서 인지기능이 저하됐거나 또는 정서적인 변화, 실제로 그 뇌 손상, 어떤 사고로 인한 뇌 손상 후에 원래 성격이 확 바뀌었다, 이런 임상적인 보고들은 굉장히 드물지 않습니다. 뭐 굉장히 온순했던 사람이 갑자기 과하게 변한다거나 또는 그 반대가 된다거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뇌의 충격에 의해서 정서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지, 행동, 정서, 그리고 앞서서 설명드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답안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딱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겠고, 여러분들이 얼만큼 논리적으로 이것을 충분히 서술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자, 2번을 보죠. 위 사례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감별 진단 2가지를 하시오인데요. 위에서는 증상이었다면 이것은 감별적 진단까지를 의미하는 건데, 자, 나타날 수 있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문제 또한 확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단정적인 확정적인 표현을 쓰는 건 멀리 해야 될 표현입니다. 나타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답안을 작성하라라는 문제에서도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뇌 손상이고 기질적인 장애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그 신경인지장애라고 표현을 했었죠. 필기교재 191페이지였었습니다. 신경인지장애는 뇌의 질환 또는 손상과 관련해서 의식장애가 없이 기억장애를 포함하는 다양한 인지기능의 장애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인지기능의 장애는 기억력, 진압력, 시공간의 인지력, 판단력, 추상적 사고력, 실행능력, 언어능력의 장애 등을 포함하고, 신경인지장애 환자는 이러한 다양한 인지기능의 손상으로 인해서 일상생활 및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저하를 겪게 되는 것, 이제 신경인지장애를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이 신경인지장애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수록하지 않았었고, 주로 치매에 대해서, 치매에 관련된 내용을 한 두세 페이지 걸쳐서 설명하는 걸로써 이제 신경인지장애를 마무리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교재 보면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필기 교재에 없었던 내용인데, 동그라미 1번에 mild neurocognitive disorder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번역하자면 신경인지장애인데 mild가 붙었기 때문에 경도의 신경인지장애, 경도 신경인지장애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원이 뭐냐면 due to traumatic brain injury, 그러니까 외상성의 뇌 손상으로 인해서 이런 경미한 신경인지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모범 답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일드하다면, 물론 이제 중증에 해당하는 신경인지 장애 또는 이제 메이저라고 보통 하는데요. 메이저 신경인지 장애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치매라거나, 지금 여기에 쓰고 있는 치매라거나 사고로 인한 심한 뇌 손상, 그것을 이제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는 지금 왜 마일드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냐 하면 40여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고 이후로 어깨가 결려서 깊은 잠을 잘 수 없는 것 정도를 표현하고 있다면, 이것이 아주 심각한 시비어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입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보면 심각한 뇌진탕을 유발한 두부 손상의 병력, 40여일간의 의식 소실이 있었으므로 뇌진탕 후 장애, 이것은 과거에 이제 이 내용을 많이 썼었는데요. 포스트 컨커저널 디스오더라고 해서 DSM-4에서는 사용했던 단어인데 DSM-5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이 개념은 사라졌고요. 뉴로코그니티브 디스오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심이 되지만 신경 심리 검사상 주의력, 기억력 등의 손상이 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역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좀 더 검사해 봐야 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문제 나오는 서너 줄 정도의 임상 사례를 갖고 확정적인 내용을 결정짓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이러이러한 증상, 이러이러한 진단명이 의심된다, 추정된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이런 임상 사례 문제에 거의 모든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패턴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책에서는 mild neurocognitive disorder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냥 이렇게 신경인지 장애 정도면 사실은 여러분들의 시험 수준에선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자, 문제선 지금 감별 진단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이번에 PTSD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고 후유증으로 각성이 되어서 수면 장애 등이 나타나고 있고, 자, 각성이 PTSD의 하나의 증상 중에 특징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회피나 마비를 하기 위해선 계속 눈여겨서 이제 너무 지나친 걱정을 하는 거죠. 주변을 잘 살펴야, 각성되어 있어야, 그래야 회피를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각성이 되어서 수면 장애 등이 나타나고 있고, 또다시 그런 충격적인 게 나타날까봐
계속 걱정을 하고 결과적으로 잠을 못 자게 되는 것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고 나타나고 있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의심되는데 증상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자, 증상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여러분이 임상 사례에 관련된 문제에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표현의 패턴입니다. 자, 3번을 보면요. 위스콘신 카드 검사, WCST, 신경심리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위스콘신 카드 검사가 사용된 것은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를 기술하시오인데요. 자, 역시 이것도 한 줄로 쓰지 마시고 충분하게 서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스콘신 카드 검사, 필기시험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신경심리검사 종류 하나로서 301페이지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실행기능, 전두엽 기능에 관련된 검사 이렇게 분류가 되어져 있었고요. 위스콘신 카드 분류검사, 실행기능 및 전두엽 기능을 측정하는 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필기시험뿐만이 아니라 실기시험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그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검사였었죠. 도형들이 한 개, 두 개, 세 개, 또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카드가 있는데 그것들을 색깔로 소트, 그러니까 분류하는 것 또는 숫자를 기준으로 이게 두 개, 하나, 두 개, 세 개, 그러니까 지금 가려서 보이지 않는데 도형의 숫자에 따라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또는 거꾸로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인 카드를 먼저 놓고 두 개인 것, 그 모양이 뭐든 간에 별 모양이든 이런 십자가 모양이든 모양에 관계없이 그 개수에 따라서 소트하는, 나열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검사자가 요구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는 겁니다. 모양에 따라서 소트한다면, 분류한다면, 같은 모양께 모아야 되겠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인지기능을, 신경심리 검사적인 목적에서의 인지기능, 뇌 손상에, 특히 전두엽 기능의 손상을 알아보고자 하는 검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교재로 돌아와서요. 13페이지입니다. 모범 답안을 한번 보면 위스콘신 카드 검사는 실행 기능 및 전두엽 기능을 측정하는 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검사인데 실행 기능이라는 것은 계획이나 예측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검사인데 색깔, 모양, 원 등의 기하학적 도형이 그려진 카드 자극들 중에서 제시된 카드 자극과 특성이 유사한 카드를 분류하는 과제로서 피검자는 매 시행마다 평가자의 피드백을 듣고 카드를 분류하는 규칙을 추론한다는 것은 짐작한다는 것은 아니고 검사자가 요구하는 대로 본인의 뇌 기능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다음 반응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연속해서 정해진 횟수만큼 성공 반응을 보이게 되면 분류 규칙이 바뀌고 피검자는 가능한 오류를 적게 해야 됩니다. 이 검사의 수행 패턴을 통해서 범주화 및 개념 형성 능력, 주의 지속 능력, 인지적인 융통성. 여기서 말하는 인지적인 융통성이라는 것은 동일한 카드지만 검사자가 어떻게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분류를 그때그때 바꾸어서 해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구에 따라서 거기에 비하면 두 번째 다음에 나오게 되는 보속 반응을 평가할 수 있다 해서 인지적 융통성과 보속 반응은 반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지적 융통성은 어떤 분류 기준에 따라서 그 변화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거라면 보속, 검사의 반응을 똑같이 계속 유지하는 것을 보속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었죠.